김진애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했을 때 문 대통령의 경호원이 기관 단총으로 중무장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대구 시민들을 테러리스트로 본 것이냐 라면서 반발하고 나섰고, 청와대에서는 정상적인 경호 프로토콜이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여전합니다. 잠시 후에 그 논란 상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제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오늘부터 국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장관 개각 청문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오늘 동아일보에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인 김현철 장관 후보자의 또 다른 새로운 의혹이 집중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김현철 후보자는 이번에 또 어떤 의혹의 중심에 선 걸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이 정부에서 절대 안 된다라는 기준으로 밝혔던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다운 계약서. 그것도 4차례나 김현철 장관 후보자가 4차례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북 정책 발언에 이어서, 그리고 십다보 인권, 좀비 등등의 인격 비하 발언 논란에 이어서 이번엔 4차례 다운 계약서 의혹까지 제기된 겁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장관 후보자 국회 청문회에서 특히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현철만큼은 안 된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호, 박영송도 낙마 타깃. 그러나 민주당에선 한 명도 포기할 수 없다라고 철벽 방어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서 여야가 김현철 장관 후보자를 중심으로 치열한 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조선일보인데요. 김현철 장관 후보자의 이름이 전혀 다른 기사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치 나비 효과 같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현 정부의 블랙리스트 논란 가운데 환경부가 가장 중심인데요. 환경부 말고 통일연구원에서도 현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바로 전 통일연구원장인 송기웅 전 통일연구원장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내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내 자리 후임에, 여기 위에요, 김현철이다라는 소문이 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 정권을 믿은 내가 순진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손기웅 전 통일연구원장은 내가 버틴 죄로 파렴치범 낙인이 찍혔다면서 운전사와 비서까지 불러서 내 뒤를 캤다. 정작 나한테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손기훈 전 통일연구원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총리실 관계자는 우린 인사수석실의 통보를 받을 뿐이다. 블랙리스트 존재를 시사하기도 했다고 손 전 원장은 주장했습니다. 이번에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중앙일보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한밤중에 방콕행 비행기를 탑승하려다 저지됐습니다. 마감 2분 전 게이트에서 막혔다는 겁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이 두 사람 중 누가 김학의 전 차관일까요? 저를 포함한 많은 기자들은 이 앞에 계신 이분이 김학의 전 차관일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도 닮은 꼴. 하지만 진짜 김 전 차관은 뒤에 선글라스와 목도리로 가린 채 있었습니다. 이분은 누구고? 김학의 전 차관은 왜 이렇게 꽁꽁 싸맸던 걸까요? 그는 왜 한밤중에 방콕으로 떠나려 했던 걸까요? 잠시 후에 상세한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했는데 그때 문 대통령의 경호원이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기관 단총을 노출하는 듯한 경호를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확실히 어깨에 견착하는 부분과 손을 잡는 손잡이와 방아쇠까지 선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사복을 입은 문 대통령의 경호원이 시장 주민들을 향해서 기관총을 보이고 있는 이 사진, 뜨거운 논란입니다. 청와대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재차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 야당에서는 전 정부에서 이렇게 위협적으로 경호를 한 적은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잠시 후 상세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개성연락사무소에서 북한이 모두 방을 뺐죠. 그런데
김창수 남측 개성연락사무소 사무처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철수하며 다음에 보자 말했다. 과거 남도 나가라 패턴과 다르다.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측 인원이 2배 이상 증원을 해서 오늘 아침에도 개성연락사무소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이 사무처장의 주장이 황당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주장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에 일방적으로 북한이 철수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와는 아무 상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우리가 이 정부가 북한에 그렇게 정성을 들인 이런 결과입니까? 정말 참담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냉철하게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그런 노력들을 경주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지난 주말 프로야구 다들 보셨습니까? 프로야구 개막 사상 처음으로 이틀 연속 10만 관중이 모여들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이를 두고 저희들은 보통 구름 관중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정말이지 구름대만큼 많은 관중들이 가득 이틀 연속 야구장을 채웠습니다.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가 이례적으로 없었던 주말이기에 가능했던 풍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또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의 변한봉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정의의 사나이, 민주당의 미래 박용진 의원, 그리고 바르다 박성세,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그리고 채널A의 베테랑 현장역 기자 박소윤 기자와 돌직구쇼의 시그니처 김배현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분들 모시고 살펴볼 오늘의 키워드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키워드일까요? 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사진과 함께 첫 구속이라는 키워드가 올라와 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총기 노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사진과 함께 야반 출국. 야, 이 출국이 도주냐 아니냐, 개체는 좀 올 거예요. 오늘 이 소식 하나하나 상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돌직구쇼 오늘의 탑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탑뉴스 주제부터 전격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장관 구속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오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먼저 지난 8월 김은경 전 장관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만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발언 들어보시죠. 공단 이사장과 임원들이 지금 다 사표를 제출한 상태죠. 당사자들이 사표를 낸 겁니까? 우리 장관님께서 사표를 내라고 한 겁니까? 사표는 내시고 저희가 그 절차할 때까지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청와대하고 상의해서 했습니까? 장관님 판단입니까? 환경관리공단의 임명 권한은 사실 제게 없습니다. 야당에서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그가 연루된 사건을 향해서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문재인판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결국 청와대 단순 보고가 아니라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넉넉히 추단됩니다. 규모 면에서나 그 정도 면에서 소위 이전 정권의 블랙리스트보다 훨씬 그 급이 다른 초대형 블랙리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쯤에서 궁금해집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장관 구속 위기인데 도대체 그녀가 무엇을 지시했고 무엇을 위해 보고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걸까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을 우리들은 기억합니다. 바로 출력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소제목, 환경부 산하 8개 공공기관 임원 사퇴 등 현황, 한국환경공단 이외에는 특별한 동요나 반발 없이 사퇴 등이 진행 중이다라고 쭉 환경부 산하기관 이름들과 또 직위와 이름, 임기가 나열이 돼 있는 리스트가 드러난 겁니다. 공개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상임감사 김모를 향해서 현재 상황을 반발하고 있다, 사퇴에. 그는 새누리당 출신이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리고 경영기획본부장 강모도 반발하고 있다. 그는 KEI 출신이다. 등등등등. 반발하고 있는 상황과 그의 출신 정치적 성향까지도 작성해 놓은 이 문건을 현재 검찰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 문건이 김은경 전 장관이 작성한 블랙리스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블랙리스트가 아니다. 이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체크리스트다라고 답변을 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야당에서는 내 책 남불이다라는 요상한 신조어를 마련했어요. 내가 만들면 체크리스트, 남이 만들면 블랙리스트냐, 내 책 남불이다라는 비판까지 현재 일고 있는 그런 상황. 박소연 기자, 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지시했고 더 나아가서 청와대까지 연루돼 있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서 이 문건이 처음에 나왔을 때 김태우 전 수사관이 이 문건을 작성하려고 했다라고 폭로하면서 이게 논란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검찰이 수사를 시작을 했죠. 환경부까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한 결과 찾아보니까 이 바로 문제가 됐던 이 문건이 장관 보고용 폴더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건이 수시로 업데이트가 됐고, 그리고 검찰은 이 문건이 바로 업데이트 될 때마다 김 전 장관이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발부를 해달라고 신청을 한 거고, 오늘 그 결과가 나오는 건데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 문건을 만들라는 지시를 김은경 장관 혼자 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거죠. 김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요, 무엇보다도 청와대 현재 인사들과 가까운 인물입니다. 서울시의원 출신이고요. 그리고 이 노무현 정권 때 노무현 대통령 이 대선에 출마했을 때 캠프 때부터 활동을 했던 인물이고요. 노무현 정권 내내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장관 자리까지 오른 인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문 정권 핵심 인사들과 가까운 인물입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에서 이 문건이 있다라는 논란이 처음 제기됐을 때는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이 문건이 확인이 되니까 체크리스트다 이렇게 말을 바꾼 적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가 이 문건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서 뭔가 이미 사전에 교감이 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결국 검찰의 칼끝은 수사의 탄력을 받게 되고 검찰의 칼끝은 청와대를 향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현옥 그 청와대 인사수석까지 아마 겨냥할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의심을 확실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청와대도 관련이 있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고, 그 의심의 첫 단계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장관 구속 영장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가 오늘 나오게 되는데, 검찰의 수사 과정 중에 확실한 증거다라면서 검찰이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컴퓨터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명입니다. 함께 보시죠.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에 장관님 표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산하기관 임원 사퇴 등 관련 동항 이렇게 장관님.hwp라고 이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부 관계자들은요, 장관님에게 보고를 위해서 해당 문건을 만들었고 직접 보고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님 문건이 양스태 전 대법원장 부속의 결정적 역할을 했던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명 수첩해줬던 대자와 유사한 역할. 장관님, 대자. 이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전원 변호사님, 영장 발부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 사건과 유사하게 됐다면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이전 정권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라든가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 블랙리스트 수사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직권남용이 적용하는 것이 상당히 좀 법리적으로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검찰도 수사에 상당히 난점이 있었는데, 이미 지난 정권에 대해 수사를 하면서 김기춘 실장,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 수사를 하면서 이제 블랙리스트에서 어떻게 수사를 하는지 충분히 노하우가 쌓였거든요. 아마 검찰은 그 기법 그대로 이 사건에 적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해왔던
봤을 때 이렇게 수사했을 때 이렇게 구속이 됐었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원칙이 이번 환경부 사태 그대로 적용이 됐다고 한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신을 할 수밖에 없겠죠. 지난 사건과 전혀 다르지 않다. 더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할 때도 그때 그 메모에 대자, 대법원장이 직접 지시했다라는 메모까지 있었는데 이번에도 장관님 해서 직접 보고 파일이 있고 관련자들이 보고했다라는 진술까지 있지 않느냐. 지금까지 수사가 지켜온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게 이제 검찰의 자신감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박정환 대변인 어떻게 네. 보세요? 저는 뭐 이제 시작이 된 거다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 시작한 거고 그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면은 환경뿐만 아니라 저는 모든 부처의 모든 산하기관에 저런 일들이 있었고 사실은 지금도 말 못하지만 저렇게 그 피해를 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얼마 전에 동아일보가 인터뷰를 하고 채널A가 인터뷰를 했습니다마는 과기정통부에서도 저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임기철 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도 저런 압력을 받아서 사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점을 한번 지적을 좀 하고 싶은데요. 청와대가 이 건에 대해서 말이 계속 바뀌어옵니다. 예. 처음에는 그 임건에 대해서 모른다.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거는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체크리스트다. 정당한 그 업무 행위였다라고 하고는 이제 와서는 법원에 대고 또 얘기를 합니다. 과거 정부와 비교해서 균형 있는 결정이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가이드를 주는 듯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저는 엄정 수사를 해야 해서 정확한 상황이 밝혀져야 된다고 보고요. 이 부처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도 모든 게 나와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촛불에 의해서 탄생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 이 정부가 과연 과거 정부에서 잘못됐던 그 검은 일들이 여기는 없었는지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국민들 앞에 낱낱이 좀 보여줬으면 그리고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오늘 뭐 우리 변원명 변호사 말씀 주셨지만 그 김기현 전 장관이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다라고 하면은 직접적으로 신미숙 인사비서관 그다음에 조현옥 수석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이 될 텐데 영장 발부된다면 예 전제를 하고 이제 수사가 그 동부지검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청와대 인사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제 직접 진행될 텐데요. 과거 민주당이 이제 야권이 시절에 그 청와대 인사나 정부 인사가 그 범죄에 연루된 의혹이 있어서 수사가 시작이 되면은 늘 그런 얘기했어요. 계급장 떼고 수사 받아라. 니는 왜 자꾸 이러고 있느냐. 그 검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고 법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직을 갖고 있다면 이런 거니까 그 한 번도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그 수사 이 정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수사에 이제 연루되거나 의혹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옷을 벗고 떳떳하게 나와서 자연인으로서 수사받은 거를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과거 기준으로 해서 내로남불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정말 그 국민들이 바라는 정말 정의롭고 공정하고 평등한 나라이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자연인의 신분의 수사를 받을지 이런 점도 한번 지켜보고 싶습니다. 확실히 환경부 산하기관의 뭐 감사, 상임감사라든지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임기가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위의 외압과 어떤 타깃 수사를 통해서 내가 옷 벗었다라고 진술하는 사람들이 현재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그것이 환경부 장관에게 폴더에 환경부 장관이 직접 지시했다라는 흔적이 남아있고 청와대에서 환경부 차관을 불러다가 질책했다라는 얘기도 나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환경부에 대한 여러 관계자들까지 압수수색하고 조사를 받았는데요. 당시 진술에 따르면은 청와대에 오더가 있었다라고 하는 진술까지 확보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청와대에 있는 인사수석실의 행정관 2명도 검찰의 조사를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최종 발부가 되게 되면 그 다음 타깃은 당연히 청와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블랙리스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블랙리스트는 현재로서 전 정부가 임명하고 임기가 남아있는 사람들을 표적 수사, 표적 감찰하게 되고 찍어내게 하는데 외압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요. 블랙리스트가 있으면 동전의 양면처럼 화이트리스트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찍어낸 공간 자리들이 비게 될 텐데 그렇다면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채용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여기 네 사람들을 다 내정을 놓은 다음에 전혀 성과나 실적이 없는 사람들을 채용하도록 압박을 했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공공기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민간 기업의 채용에까지도 관여했다는 정황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 블랙리스트 사건이 세간에 회자된 지가 벌써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검찰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수사 속도를 내고 있는지 오늘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를 보면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검찰이 진짜 명명백백하게 이 문제를 밝혀낼 수 있을 건지 지켜보고 만약 그럴 자신이 없다라면은 그동안 한국당이 주장했던 것처럼 특검에 대한 주장까지도 아마 여의도 정치권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유진 의원님. 예. 청와대에서는 체크리스트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지금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 이 범위 안에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바깥에 위법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지는 이제 법원의 판단은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뭐 그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변한봉 변호사가 구속영장에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예측한 것을 조금은 다행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본인도 약간 인정을 하시던데 구속영장 나온다 그러면 구속영장 발부가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끼리 얘기했던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펠레 효과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걱정을 하느냐면 실제로 단임제 정부이긴 합니다만 대통령의 임명권을 상당히 포괄적으로 이렇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대통령의 임명권이 작동되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 때 법원의 판단은 무엇이었느냐면 대통령의 그런 그 임명권한이 포괄적으로 해석되고 인정되는 건 맞지만 그것조차도 불법적인 절차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 김문경 장관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그와 관련해서 그 보고를 받았던 것이 불법적인 행위로까지 해석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의 임명권과 관련된 포괄적인 임명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적인 조치였느냐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을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뭐 이번 기회에 이후에 지난번 블랙리스트 사건과 함께 이번 기회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사회의 포괄적인 법적 기준 그리고 국민적인 어떤 정서적 기준이 다 같이 마련이 되는 계기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권 바뀔 때마다 이런 불행한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된다, 이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좀 명확하게 서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 사안 혹은 필요하다면 정치적인 합의 수준이 좀 분명해지는 것이 이런 일들의 재발과 반복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블랙리스트에 관련해서 이렇게 규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발언 준비했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민주주의 근간을 유린한 국가폭력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잘못된 문화정책을 똑바로 잡고 그 진실을 규명해서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늘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여부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공개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 칠성시장, 그 유명한 칠성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사랑해요 문재인이라는 구호도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렇게 훈훈하게 시장 방문이 끝날 줄만 알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경호원이 시장 주민들을 향해서 이 기관 단총을 노출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일파만파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하태경 의원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기관 단총 등 경호원 사진 3장을 게재하면서 만약 사실이라면 섬뜩하고 충격적 대통령 근접 경호 시 무장 테러 상황이 아니면 기관 단총은 가방에서 꺼내지 않는다. 경호 수칙의 위반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사진이 무엇인지 사진부터 바로 보시죠. 자, 바로 이 사진이에요. 대구 칠성시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외곽, 그러니까 대통령 수행단의 제일 끝에 경호를 하고 있는 사복 경호원이 기관 단총을 보이게끔 잡고 있는 사진. 이 사진을 하태경 의원이 공개하면서 이거 문제 있다. 과잉 경호다. 위협 경호다. 경호수칙 위반이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야당인 한국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기관 단총이 아니고서 마음 놓고 대구를 방문 못하겠다는 대통령의 공포심이 드러났다. 칠성시장이 무장 테러 베이스 캠프라도 되느냐?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거는 청와대에 계셨던 분에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박정화 대변인. 네. 그 MB정부 때 청와대 계셨을 때 저렇게 대통령의 경호원이 기관 단총을 노출한 채 경호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저는 저런 경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그런 기억도 전혀 없고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 군데 같이 일했던 사람들한테 확인을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때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이 뭐 옛날 과거 정부에서도 이랬다라고 하면서 여러 것의 사진을 공개했는데 그중에 보면은 사실은 그거는 외국 정상이 방문해서 정말 필요했을 경우 그리고 그것도 기관총이 아니라 상시 차고 있던 권총의 모습을 거기다 기관총으로 대치를 시켰던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공항이라 이런 그 큰 행사장에 대테러 첩보전을 하기 위해서 있었던 것까지도 포함해서 사진을 냈더라고요. 내면서 소위 말하는 제가 볼 때는 뭐 물타기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은 청와대에 공개한 사진하고 이번 사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한번 보시죠. 저는 뭐 납득이 되지 전혀. 지금 사실은 저 사진은 대통령이 굉장히 멀지 않은 주변에서 시민들을 경계하고 있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앞에 보시면 보이지만 뭐 물건들이 보이잖아요. 물건들이 보이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그 가까운 거리에서 저는 기관총을 들고 있는 경호원이 저렇게 서 있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요. 사실은 이거는 뭐 경호 수칙에도 제가 볼 때는 제 기준으로 볼 때는 위배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 청와대에서 공개한 사진이 하나, 둘, 세 장. 과거 정부에도 이렇게 기관총 파지했다라고 청와대가 공개한 증거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한 가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 정상이 왔을 때 정말 그 외국 정상의 경호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지금 보는 좌측의 하단이 서울 숲에서 후진타오 중국 총리가 왔을 때의 사진인데요. 그때도 사실은 권총이에요. 잘 보면은 그거는 근접 경호하고 있는 경호원들이 외국 정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권총을 차고 경호하는 모습이고 그 위에는 제가 볼 때는 그 대규모 국제 행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복을 입고? 네. 저 때는 정복을 입고 있는 경찰관이, 그러니까 대테러 경찰관이 그 임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총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꼭 대통령 경우 아니더라도 요즘에 공항 같은 데 가도 정복을 입은 그 경찰관들이 저렇게 기관총을 들고 있는 모습들 흔히 볼 수 있잖아요. 저거는 늘상 있는 건데 저런 식으로 아마 저기 있는 아시안게임 때였던 것 같죠. 광주 때. 저걸 묶어서 같이 과거 정부에서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해명을 차라리 안 하는 바 못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국민을 만나기가 좀 어려우면 차라리 가지 말거나 아니면 대구 칠성시장에서 뭔가 이상한 테러나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할 만한 첩보가 있었다면 가지 말았었어야죠. 왜 저런 식으로 가서 시민들 앞에서 저렇게 경호를 하면서 겁을 주는 듯한 저 보이잖아요. 과거 후진타오 주석과의 근접 경호했을 땐 저게 제가 볼 때는 권총인데요. 저 권총입니다. 기관총을 들고 옆에서 이렇게 경호하지 않아요. 저거는 있을 수가 없었던 일이고요. 사실은 저렇게 위험한 상황이라면 칠성시장 입구에다 장갑차를 세워놔야 될 일이지. 차라리 장갑차를 세워놔라. 저렇게 그 시민들 옆에 기관단총을 들고 위협스럽게 겁나게 하는 걸 가지고 마치 정당한 경호 활동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잘못되고 해서는 안 된 해명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저 문재인 대통령의 경호원이 들고 있는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저 총, 기관총, 혹시 어떤 총입니까? 네, 저 총이 독일제입니다. MP7이라는 총인데요. 기본적으로 기관총 치고는 좀 소형이에요. 좀 소형이고 그리고 총 길이가 60cm가 좀 넘는 그런 길이의 총입니다. 보시면 전용탄이 4.6mm, 그러니까 6mm 굉장히 작은 총알이에요. 총알이 좀 작아서 다른 총보다 더 배로 총알이 많이 들어가는 장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발사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분당 950발까지 나아가는 굉장히 빠른 총입니다. 그리고 작지만 속도가 빠른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방탄복도 뚫을 정도로 관통력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호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총입니다. 예. 지금 두 분 설명 들어보면 김배현 박사님. 네. MB 정부 때는 안 그랬다. 그리고 청와대가 제시한 사진에서도 확실히 외국 정상이 왔을 때 그것도 권총을 이렇게 숨겼던 거랑 아니면 국제 행사에 경찰 복을 입은 사람이 기관총을 들고 있을 때랑 지금 칠성시장에서 사복을 입은 사람이 무시무시한 MP7을 이렇게 노출한 거랑은 좀 상황이 달라 보이는데요. 국민적 정서를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러니까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광주를 방문합니다. 근데 광주를 방문했을 때 저와 같이 사복 경호를 하면서 기관단총을 들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연출됐겠는가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저 당시는 서해 수호의 날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가야 되는 이 추모식에 참석하지 않고 대구에 방문했기 때문에 저와 같이 혹시나 일어날지 모르는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청와대가 더 적극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아니냐라고 비판이 있는 것이고요.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로남불 아니냐 얘기를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열린 경호를 지향하게 되지 않습니까?
전 정부에서 있었던 권위적인 문화들을 다 내려놓고 열린 경호를 지향하겠다고 주영호 경호시장이 처음 왔을 때부터 경호처로 이 부처 조직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을 만나게 되는 과정에서는 대통령이 휴가 중간에 어디든지 가서 만날 수 있는 열린 경호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대구를 가는 과정 속에서 기관 단총이 나오게 되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냐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2017년도 유엔 총회 참석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교통체증 때문에 내려갔고 이 유엔까지 걸어갔던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도 경호원들이 함께 지나가지만 그렇게 외국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열린 경호를 지향하고 사람들과 한 명 한 명 악수하는 모습들을 보게 됐을 때 저런 기관 단총의 모습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보여줬던 태도 이 내용이 과거에 있었던 문재인 정부의 발언과는 사뭇 결이 다른 것 아니냐라고 지적이 있는 거죠. 설마 뭐 대구이기 때문에 기관총을 들고 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과잉 경호 아니냐라는 논란에 대해서 청와대가 대처하는 방법이 현재 논란인 건데 청와대는 줄곧 열린 경호를 하겠다라고 밝혀왔습니다. 그 부분 들어보시죠. 친근한 경호,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목표로 대한민국 대통령 경호처가 국민과 함께 새롭게 거듭납니다. 열린 경호를 하겠다라고 밝힌 것과 이 기관 단총의 노출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과거 정부 때는 이런 경호를 어떻게 했을까? 저희가 몇 장의 사진들과 영상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야구장 등등에서 경호를 어떻게 했을지 직접 살펴보시죠. 자, 박정아 대변인. 저 주변에 마스코트라든지 아니면 저렇게 야구장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사실은 저 곳곳에 경호원들이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서 외부에 나가게 되면 경호처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죠. 근데 국민 여러분 모르시는 것처럼 숨은 경호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렇게 이제 야구장 가서 쉬고 하셨을 때 사실은 옆에 보이는 주심 같은 분이 진짜 주심 같아 보여요. 너무 젊지 않아요? 주심에 비해서? 경호원이다. 어떻게 경호원입니다. 그리고 마스코트를 쓰고 얼굴이 보이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도 경호원입니다. 저 경호원이에요. 나중에 그 경호처가 확인을 해줬는데 예. 저것도 대통령을 경호하기 위해서 있었던 저 경호원이고요. 겉으로 춤까지 췄으니까 그럼요. 마스코트인 줄 알았는데 경호원이었다. 경호원이죠. 그리고 뭐 주심, 일루심까지도 경호원이었고요. 저렇게 되면은 보이지 않는 곳에 아까 있었던 뭐 기관총은 아닙니다만 정말 대통령한테 위해를 가할 만한 상황에 대비해서 소위 말하는 스나이퍼도 어딘가 숨어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칠성시장 대통령 가셨지만 그 주변에도 경호 직원이 그 상인들을 대신해서 있으면서 경호 업무를 수행하게 되죠. 문 대통령이 시구했을 당시에 방금 박정아 대변인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심과 일루심이 사실은 경호원이었다라고 해요. 주심과 일루심이. 주심은 공 넣는 주머니에 공 대신에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지금 밝힌 바 있는데 이렇게 겉으로 보면 전혀 티가 안 나게끔 경호를 해 왔었다라는 건데 곽용진 의원님 하필 왜 또 대구 칠성시장에서 총이 공개돼가지고 지금 이런 논란이 나온 거예요. 저는 이 논란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예. 그냥 일반 국민께서 이런 거 조금 지양하고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 헌법기관이 한 사람인 국회의원이 이 문제를 정식으로 문제 제기한 거 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동의할 수 없다. 열린 경호 한답시고 대통령에 대해서 오히려 제대로 경호 못하는 거 아니냐. 이게 한 나라 국회의원이 제대로 문제 제기하는 방식이지. 경호원이 어쨌든 이게 노출이 됐어요. 물론 저는 이걸 잘 은폐하고 감추고 있으면서 대통령 경호에 열중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일반 국민의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경호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유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자 섬뜩하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하태경 의원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의원입니다만 하태경 의원께서 경호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총기가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 아닙니까? 군대 안 다녀오신 걸로 아는데 저의 총기를 뭐 손가락을 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요. 그럼 뭐 오발이라든지 이런 거 걱정하시는 모양인데 총이라고 하는 게 안전장치 풀지 않으면 총기 발사가 안 돼요. 하다못해 취사병을 갔다 왔어서 군대를 갔다 오면 제가 그건 압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마치
대한민국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처가 국민들을 위해할 것처럼 위협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그걸 자극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 안 그랬다고요? 아니 저 과거에 그 제 야당 생활을 했었습니다만 과거 야당 생활을 하면서 대통령 경호 과잉하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문제한 거 저는 제가 대변인하는 동안이 없었어요. 대통령 안전해야죠. 그분 한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국민이 선출한 최고 권력이고 최고 행정 수반입니다.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오히려 그 과잉이라고 표현하면 이런 것일 수 있어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하시면서 유독 그 국회 본관 앞에다가요. 그 혹시 멀리서 저격할지 모른다고 버스 3대인가를 올려놨습니다.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그 박정희 대통령부터 숱한 대통령이 국회 방문해서 연설을 했습니다만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떡하니 그 버스 차량 갖다 놓는 바람에 지금 정무수석하고 있는 강기정 의원이 그 당시 버스 앞바퀴 발로 걷어차다가 본인도 발가락 다치고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되 이것을 여야 정쟁의 문제로 가져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경호 문제가 여야 정쟁의 문제가 되는 거 저 적절치 않고 국민 안전 문제가 여야 정쟁의 문제로 가는 거 적절치 않다. 그거는 가장 안전하게 잘 조치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행여나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냥 청와대에서는 앞으로 더 유의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될 문제고 이 문제를 국회의원이 혹은 야당이 칠성시장이 무슨 무장 캠프 베이스 캠프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과하다. 저는 정말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을 경호하기 위해서 버스가 배치되는 것과 그다음에 시민들로부터의 위해가 있을 위험성이 있어서 기관단총을 갖고 있는 것과는 좀 명백히 구분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이 사실은 저렇게 대구를 간다라고 하면은 며칠 전부터 움직이는 동선의 금속 탐지기로 다 조사를 합니다. 시장 안에 다 조사를 했을 거고요. 경호견들이 그 전에 하루 전부터 가시기 몇 시간 전까지 계속 돌아다니면서 모든 걸 체크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대구 기준으로 하면 팔공산 인근 주변부터 해서 군부대들이 재배치가 됩니다. 그 안에 다시 경찰이 또 외곽 경호를 섭니다. 그 안에 다시 정보 경찰과 함께 청와대 경호가 저렇게 배치가 되는데 어떤 상황을 염두에 뒀길래 그렇게 저런 기관단총을 갖고 있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납득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광화문시대라고 말씀하시면서 청와대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했던 대통령의 공약이 얼마나 공허했는지에서도 다시 한번 기억이 되돌아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직 경호원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전직 경호원 2명이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A씨는요, 박 정부 때 근접 경호를 담당했던 분이에요. 경호의 대원칙은 은닉이다. 다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 전용 케이스에 담아두고 손을 케이스에 넣고 대기하는 게 상식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 근접 경호 경력 20년의 전문가 B씨는요, 아웅산 테러 현장을 제외하고 한 번도 대통령 경호하면서 알총을 깐 적이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이 논란을 보면서 이제 박용진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하태경 의원님의 문제 제기 방식에도 조금 유감을 표하고 싶긴 하지만 또 이제 청와대의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청와대에서 유감을 표한다, 실수가 있었다 했으면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청와대에서 교과서적인 대응이다, 전 정권도 그랬다 하고 논란을 오히려 붙이면 있거든요. 이건 분명히 실수입니다. 누가 봐도 그냥 실수가 있었다,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지향했었는데 우리가 실수했었으니까 여기서 유감을 표한다. 그랬으면 논란이 안 커졌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청와대가 우리는 문제가 없다. 그 모호를 강조하다 보니까 청와대 스스로 논란을 촉발시킨 것이 아닌가. 그 점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 제기를 하는 방식도 청와대가 해명하는 방식도 둘 다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과연 이 기관단총 이슈가 어떻게 지금 촉발될지 더 커질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3번째 뉴스를 공개하겠습니다. 야밤에 최고로 출국하려 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그는 왜 해외로 급하게 나가려 했을까요? 도주다? 아니다? 말이 많습니다. 저는 이 뉴스 보면서 한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영화 내부자들의 장면입니다.
먼 길 오느라고 수고했다. 인사들 하거라. 조국일보 이강이라고 합니다. 좋은 걸 잘 읽고 있습니다. 명환입니다. 앞으로 선배님 귀찮게 할 일 없습니다. 잘 보자고. 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선배님은 여전히 정치이십니다. 언제나 현역이세요. 이 정치라는 게 참 희한하네. 이 사람을 늙을 수 없게 만들거든. 너 오늘 시동 빨리 걸겠다. 오늘 우리 좋은데 먼 길 오느라고 수고했다. 별장 성접대 사건의 의혹이 한가운데 있는 김학의 차관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는 왜 마감 2분 전에 출국을 하지 못하게 된 걸까요? 사건의 전말 함께 보시죠. 22일 오후 11시 김학의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23일 자정 20분에 방콕행 티켓을 구매한 거예요. 22일 오후 11시 20분 출국 심사대를 통과했고 거의 지금 비행기 타기 전에 법무부 출입국사 관리소가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측에 빨리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김학의가 왔다. 오후 11시 55분 담당 검사가 동부지검에 출근해서 긴급 출국 금지 요청서를 법무부에 서명 발송을 했고 22일 오후 11시 58분 긴급 출국 금지 요청이 승인이 돼서 탑승 마감 2분 전, 저희가 비행기 탈 때 그런 방송하잖아요. 탑승 마감 몇 분 안 남았으니까 박용진 고객님, 승객님 빨리 타시라고 그 2분 전에 게이트 타기 전에 출국 금지 요청으로 출국을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김학의 전 차관 측근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달 4일 귀국 티켓을 끊고 출국하려던 것이다. 도주의 의도가 전혀 없다. 리턴 티켓이 있지 않느냐. 잠시 마음을 추스리려 했던 것이다. 라고 해명한 상황. 박소연 기자. 네. 이거를 출국으로 봐야 됩니까? 도주로 봐야 됩니까? 저는 도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도주다. 네, 왜냐하면 일단 금요일 밤에 야밤에 사람들이 많이 없는 시간에 일단 공항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려고 할 때 비행기 티켓을 어떻게 주로 사나요? 보통 인터넷으로 예매를 한 다음에 아니면 예매를 하고 가서 확인을 하고 사잖아요. 그런데 이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에는 공항에 그냥 예매도 안 하고 갔어요. 가서 바로 티켓을 삽니다.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미리 출국하는 걸 알면 안 되게끔 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충분히 가능하게 들고요. 기습적으로 티켓을 샀다. 네, 기습적으로 티켓을 샀고 그리고 문제는 그 다음에 공항을 빠져나올 때,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티켓을 사고 출입국까지 다 통과를 했지만 결국 못 나가고 돌아오잖아요. 그때 돌아올 때 모습을 보면요. 찍혀 있는 게 모자도 쓰고 선글라스도 쓰고 목도리로 얼굴을 거의 다 가렸습니다. 그러니까 변장을 한 거죠.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볼 수 없게끔. 그렇게 변장까지 했고요. 그리고 자신과 굉장히 비슷한 남성을 앞세워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이렇게 나온 사람이 김학의 전 차관인가 보다라고 해서 몰려갔을 때 그 사람이 아니고 지금 보이는 바로 이 사람이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친인척으로 알려졌는데요. 어쨌든 김학의 전 차관인 줄 알고 언론이 이쪽에 몰려갔는데 알고 봤더니 저 뒤에 선글라스와 모자와 목도리로 가린 사람이 바로 김학의 전 차관이었던 겁니다.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변장까지 좀 철저하게 했고요. 그리고 옆에 경호원까지 서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좀 철저하게 준비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문제는 시기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 15일에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출석을 좀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불출석을 했죠. 그런데 이제 수사가 본격화될 것 같으니까 갑자기 출국을 하려고 시도를 한 겁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출국이라기보다는 좀 도주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지금 대형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박소연 기자 언급했던 그 사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두 명 중에 누가 김학의 전 차관일까라는 거예요. 사실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은 박윤진 의원님, 네. 앞에 안경 쓰고 마스크 쓰신 분, 딱 봐도 김학의 전 차관 네. 비슷해서 저분이 다 찍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서 저분이 김학의 전 차관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저 뒤에 있는 분이 김 전 차관이었다. 저도 그 현장 영상 봤는데요. 한참을 속았어요. 그러니까 저분이 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래 자꾸 비켜 뭐 이러면서 본인이 마치 그러니까 오히려 기자들이 저 마이크가 다 대역자 앞에 서 있는 김학의 전 차관의 친인척에게 집중이 되었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 뒤에 서 있던 두 명의 보디가드가
누구를 더 모셨느냐면 뒤에 선글라스 낀 분이고요. 그래서 저분을 이렇게 차에 넣는 걸 이제 뭐 최종적으로 찍으면서 확인을 했는데 저는 아니래요. 정말로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느라 많이 바쁘긴 하지만 그 2분 간발의 차이로 김학의 전 차관을 놓쳤다. 아마 난리가 났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 담당 검사가 밤에 집에 갔다 다시 돌아 나와서 밤 11시에 이 긴급한 조치를 취한 게 얼마나 천만다행이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지금 국민들께서는 김학의 전 차관이 갖고 있는 의혹과 관련해서 그것이 법적인 처벌을 받든 못 받든 간에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상까지는 규명될 수 있기를 다 바라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에서 사실은 이런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그것의 핵심 키를 갖고 있는 피해자의 신분이라고 할 수 있는 김학의 전 차관이 야반 도주가 성공을 했다. 대한민국에서. 벌건 대낮은 아니죠. 야반 도주에 밤에 저렇게 도망가는 게 성공을 했다고 그러면 아마 국민들에게 검찰이 아마 나만 하지 못했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라서 천만다행이라는 느낌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더 확인할 수 있는 건 대통령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를 한 거구나. 사실상 피의자 신분임을 확인을 이번에 한 게 된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처음 들어봤죠. 그러니까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조사를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긴급 출국 금지라고 하는 것이 제도가 있구나라는 것도 확인을 했고 이것은 3년 이상의 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만 검찰이 이렇게 적용을 한다는 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속한 수사가 오히려 이번 야반도주 사태로 인해서 신속한 수사가 지금 검찰에 의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게 되겠다. 진행되기를 오히려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소영 기자.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에게 제기된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의 이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흔히 언급했던 별장 성접대는 바로 세 번째 사건을 의미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들 좀 무슨 사건이 있으냐고 좀 복잡하다라고 좀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 그러니까 이 별장에서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이 윤중천 씨가 별장 주인이? 네, 그렇습니다. 한 여성과 어떤 송사가 걸려서 경찰에 조사를 받게 돼요. 그런데 이 경찰이 윤중천 씨의 차를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CD가 7장이 나온 겁니다. CD 7장? 네, CD 7장이 나온 거예요. 이 CD가 뭐지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거기에 김학의 전 차관의 음란한 동영상이 있었던 거죠. 이 동영상을 인지를 했는데 김학의 전 차관으로 보이는? 네, 보이는 그 동영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동영상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이에 김학의 전 차관이 차관에 임명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직후에 바로 한 언론에서 이거를 터뜨리죠. 동영상이 있다라고 터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찰이 수사에 나서게 되는데요. 이 수사 과정에서 수사를 해보니까 경찰이 이런 결론을 내려요. 여성이 특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성접대는 확인이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러자 다른 고소가 하나 들어가요. 이 여성 2명이 각각 이 자신들이 오피스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고소를 합니다. 김학의 전 차관은 고소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이 또다시 수사를 하게 되죠. 그런데 경찰 수사 결과 이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혐의 없음,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면서 이번 일이 이게 고의적으로 덮은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주어졌는데요. 검찰 과거사위의 진상조사단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강제 수사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을 불러다 이 내용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김학의 전 차관은 오지 않았고요. 결과적으로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지시를 하게 되는데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좀 규명해라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검찰 입장에서는 공소시효가 지난 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재수사에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었던 상황인 것 같고요. 김학의 전 차관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저와 같은 발언한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사에 대한 압박감을 좀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과거에 있었던 벌써 10년도 더 지난 사건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현 정부 그리고 여당이 추구자 하는 진실 규명의 목적인 것인지 야당은 결국은 김학의 전 차관이 차관으로 있었던 시절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었고 여기에 대한 수사 외압에 대한 핵심 배우로 황교안 대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정치 공세의 목적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 공세가 계속 거듭되고 있는 상황에 결국은 검찰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우리가 검찰의 수사가 명명백백한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서 비롯된 지금 일련의 상황들이 과연 검찰의 정당하고 올바른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뭐 김병민 박사님 말씀 비슷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이게 지금 5월 말까지 검찰의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결과가 이제 연장이 돼 있잖아요. 활동 기간이. 그러니까 거기서 결정이 어떻게 나는지 그다음에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지켜볼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험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정치권이 사건과 별개로 또 다른 정치적 해석을 하고 자꾸 나서는 거는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난주 월요일 날 대통령께서 저런 지시를 하셨는데 그 월요일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땐 청와대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가 수석 보좌관 회의 같아요. 근데 그 수석 보좌관 회의도 안 하시고 동남아 순방 가서 한 일주일여 정도 우리나라를 비우셨다 오셔서 처음 지시를 하셨던 게 저건이라 글쎄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그다음에 장제한 사건, 번일론 사건 워낙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이상한 꽤 많으니까 대통령이 충분히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대통령이 오늘은 또 월요일이니까요. 수석보좌관이 꼭 하셔서 이것저것 국민들, 서민들 아픈 부분도 좀 만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김학의 사건에 대한 진상이 과연 어떻게 드러날지 저희가 끝까지 한번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는 퀴즈 Y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 오늘도 준비됐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네, 취재수첩 Y입니다. 박영진 의원은 또 국회에 바쁜 일정 때문에 또 서둘러 여의도 국회로 이동을 했습니다. 도의주쇼 수사반장 백기용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변호원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과 살펴볼 첫 번째 사건부터 바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주차 시위에 주차비가 요금 8,600만 원 덤터기를 썼다라고 주장하는 사건이 나왔습니다. 주차 요금이 8,600만 원이면 차를 몇 대 사겠어요? 도대체 이거 어떤 사건인지 사건의 전말부터 함께 보시죠. 불량 신차를 환불해달라 주차 시위를 했던 분이 계셨어요. 지난달 23일 A씨가 수입 신차를 구입했습니다. 사진에 보이시죠? 그런데 주행 2km 만에 고장이 났나 봐요. 엔진, 브레이크, 경고등이 한꺼번에 켜지고 핸들도 잘 안 돌아가고 보니까지 뜨끈뜨끈 타는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증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1차 수리를 받았는데 지난달 25일 같은 문제가 또 발생. A씨가 결국에 환불을 요청합니다. A씨는 대리점 앞에 주차를 하고 수리 등 차를 건드리지 말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후 2차 수리 여부, 환불 등등 업체와 계속해서 갈등을 겪던 A씨가 이달 17일에 1인 시위를 시작하게 됩니다. 시위 이튿날 그런데 대리점 측이 이 차주 A씨에게 내용 증명을 발송합니다. 3월 12일부터 당사 주차장에 무단 주차돼 있어 주차 요금 발생을 안내드린다. 하루 최소 273만 원. 그러니까 한 달을 주차했으니까 8,600만 원을 주차비로 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용 증명을 보낸 거예요. 업체 측은 규정상 환불이 불가하다. 2차 수리를 권했지만 소비자가 환불만 원한다. 주차요금은 계속 시위를 진행한다면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팀장님. 네. 지금 한번 주차 시위 사진도 한번 저희가 준비를 해서 볼 텐데 워낙 유명한 차고 비싼 차. 이 미국산 수입차입니다. 이제 이걸 사실은 마음 먹고 사가지고 2km 정도를 운전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운전을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엔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경고등. 그 다음에 특히 고속도로 같은 데 달리는데 100이나 110km 이상 달리는데
브레이크에 경고등이 들어온다. 그럼 브레이크 작동이 안 된다는 얘기죠. 무섭죠,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수리를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다가 결국은 안 되니까 환불 요청을 한 거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예요? 자, 한번 제가 깜짝 놀랐어요. 10분에 5,000원. 예. 근데 1시간 있다 5분 지나면서 5,000원이고요. 2시간 이후로 추가 5분마다 10,000원씩 주차요금. 자, 주차장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나 주차장을 개설해서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자, 기계식 주차장, 노상 주차장, 실내 주차장 다 이게 규정이 있습니다. 시군구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서 시설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그에 걸맞는 시설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신고를 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누구 마음대로 한 달에 8,600만 원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겠다고 으름장 겁박을 줍니까? 아무나 주차할 수 없다. 안 되는 게 이건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어. 시군구 구청장의 허가를 득하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 적합한 시설 기준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비자의 어떤 불만 사항으로 치부를 해버리는 이런 형태가 과연 이 수입산 자동차 회사의 할 일인지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이 주차 요금을 징수를 하고 싶어도 아무나 징수를 할 수가 없다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네. 주차장법이 있군요. 그러면 주차장법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8,600만 원 주차비를 뭐 소위 걱정 안 해도 된다. 걱정 안 해도 되죠. 이게 지금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주차 요금을 또 징수를 해야 되지 자기네들 마음대로 정해놓고 뭐 명동 땅이 평당 뭐 10억, 20억 가니까 1시간에 주차요금 10만 원 내라? 그건 안 돼요. 시군구 정장의 허가를 득하고 그다음에 시설을 설치해서 기준을 받는 주차요금 징수하게 돼 있거든요. 저는 뭐 까마득하게 몰랐던 또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 변호원 변호사님 한편 올해 초에 적용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차 구매 1년 이내 뭐 이렇게 엔진 경고등이 켜지는 중요한 하자가 발생했을 시 교환 환불을 요청할 수 있게끔 전 돼 있다라고 들었는데 이 경우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일명 레몬법이라고 하는데, 예. 근데 이제 차량의 수리에 대한, 그러니까 하자에 대한 문제가 좀 발생을 합니다. 차량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1년에 2차례 이상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법이 적용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중대한 하자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차 업체에서는 이건 중대한 하자가 아니고 우리가 충분히 수리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건들면 충분히 수리가 된다. 중대한 하자가 아니다. 차량의 결함도 아니고 단순히 뭐 결함일 뿐이니까 이거는 그 환불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더 이상 제재 수단이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레몬법에 따라서 우리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까지가 돼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했기 때문에 적용되긴 곤란하고 이런 개인사의 문제가 여전히 좀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주제 수첩 사건 풀어봤습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이번에 오늘의 하플인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플 4인방에 선정이 됐을지 하플 4인방부터 만나보시죠.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씨, 그리고 대형 크루즈, 그리고 저 친구는 톡에서 주로 보던 친구인데 볼을 붉히고 있네요. 뭔가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재보궐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부모 피살 미스터리. 시간이 지날수록 이번 범죄가 치밀한 계획에 의해 진행됐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1년 전부터 김 씨가 이 씨 부모의 움직임을 파악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 특히 지난해 4월 이희진 주식 사기 피해자들에게 접촉을 시도했다는데 자신을 일본 탐정이라 소개하면서 드론을 띄워 24시간 이희진 부모를 감시하고 있다. 이희진에 대해 알릴 게 있으니 공판 전 만나자라고 제의를 하는 건 물론이고 살해 후에도 자문을 구한다며 수차례 만남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이희진의 아버지 소유 벤츠 차량에서 위치 추적기 한 대가 발견되면서 김 씨가 이 씨 부모의 이동 경로까지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로써 치밀히 계획된 범행이라는 것에 더욱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찰은 김 씨가 왜 주식 피해자들에게 접근을 한 건지, 피해자들의 범행으로 위장하기 위한 계획이었는지 등등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인 걸 밝혀줍니다. 지금 저 벤츠 차량 나오는데 박소영 기자, 뭐 지금 파면 팔수록 새로운 정황들이 계속 나오는데 저기에다가 위치 추적기 한 대까지 설치를 해놨다? 네. 아니 이건 또 어떻게 깜짝같이 설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범인은 그 용의자 같은 경우에는 뭐 범행 한두 주 전에 그거를 설치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알고 봤더니 수개월 전에 이미 설치를 했고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그 근거가 지금 쏙쏙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또 1년 전부터 이 이희진 씨 주식 사기 피해자들한테 접근을 시도했던 것도 알 수 있거든요. 수차례 메일을 보내서 접근을 한 건데 처음부터 이 사건 이 용의자 같은 경우에
경우에는 이희진 씨 부친에게 2천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했지만 그러기엔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혹여 이 이희진 씨 주식 피해자들과 어떤 연루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가 됐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용의자가 직접 이 피해자에게 접근을 또 하려고 했던 정황이 지금 포착이 됐습니다. 보면 메일을 계속 보냈습니다. 예. 지금 1년 전부터 접근을 해서 이 씨의 재산이 굉장히 많이 숨겨져 있다라고 계속 이제 접근을 했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그러면서 살해 후에도 이 사람들에게 접근을 했던 것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이희진 씨 부모를 살해한 후에도 접근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때는 구체적으로 굉장히 목적을 드러냅니다. 뭐라고 또 접근을 했냐면 전화를 해서 살해 후에는 피해를 보전할 방법, 그러니까 주식 피해를 보전할 방법이 있으면 안 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전화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걸 보면 이희진 씨의 돈을 노리고 이 피해자와 뭔가 엮어서 뭔가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대목이 좀 압권인데 내가 일본 탐정이다 라고 소개를 하면서 김배현 박사님 주식 사기 피해자들에게 아름마름 접촉을 하면서 마치 내가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접근을 해서 사실은 이희진 부모의 동선과 혹은 재산 정보 이런 주요 정보들을 속속 다 파악하고 그걸 바탕으로 범행을 설계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요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굉장히 치밀한 범행을 계획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마지막 붙잡히기 전에 흥신소 사람들을 만나서 본인의 미랑까지 꿈꿨던 것 같은데 그렇게 완전 범죄를 꿈꾼다라면 본인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범행에 가담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었고 범행 이후에도 이 같은 피해자들을 만나려고 했던 점은 결국 그 사람들이 이 범행에 가담한 것처럼 이 어느 정도의 시선을 회피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굉장히 좀 흥미로운 대목 중에 하나는 차를 판매했던 대금을 계약서를 이 차량 안에서 발견했다는 겁니다. 근데 차량 판매 대금에 대한 계약서는 부가티 판매 대금 15억이라고 계약서는 적혀 있는데 중고차를 매매를 담당했던 사람은 20억에 팔았다는 거예요. 5억은 어떻게 됩니까? 순간에 5억이 사라진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이희진 씨 입장에서 여러 가지 숨겨놓은 돈들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돈들이 자칫 잘못 추징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일부 돈들을 계속 빼돌린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충분히 제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 있었던 숨겨진 돈들을 찾아서 추가적인 범행을 가지고 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범행을 기획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경찰이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되면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함께 들어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정말 충격인데 분명히 차량을 판 문서에는 15억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20억. 그리고 현금으로 들고 있었던 돈이 딱 그 차에 거 맞아 떨어지잖아요. 5억 원. 그렇다면 이 주범 김모 씨가 정말로 단순 강도살인범인 건지 아니면 그 이면에 뭔가 더욱더 큰 뭔가의 음모가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지 경찰이 이 부분 빨리 수사로 밝혀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하프 주인공도 만나보시죠. 탑승자 1,300여 명을 태운 채 노르웨이 해안에서 표류 중이던 크루즈선 바이킹 스카이호가 노르웨이 항구 몰대에 안전하게 입항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3일 강한 바람과 파도로 인한 악천후에 엔진 고장으로 추진력을 잃고 둥둥 표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표류했던 해상은 암석이 많고 파도가 거친 곳으로 유명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어요. 어제 밤까지만 해도 걱정했습니다. 표류가 더 길어졌다면 좌초됐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 당시 긴박했던 모습을 살펴보시죠.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the general emergency signal. Water came through that door, took some people out. We're gonna have water all over the ground. 4:30 a.m. They're still on the boat, still waiting to get up on the helicopter to get approximately 14 hours. 이 거센 파도로 대형 구조선의 접근이 어려워서 헬기를 이용한 구조 작업이 12시간 넘게 진행이 됐는데 합동 구조본부를 이끈 경찰청장은 거의 재앙이었다. 만약 배가 자초됐다면 더 큰 재앙을 직면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저도 어제 밤에 잠자기 직전에 이 뉴스를 접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큰 유람선이 자초되는 걸 보면서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타이타닉 생각도 나고 이렇게 반이 좀 기울어져 있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아 정말 유람선 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했었고 거기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악천후예요. 그래서 파도가 너무 높고 안개도 짙게 낀 상황이어서 접근이 안 되는 거죠, 저쪽에. 그래서 헬기로 구조를 하는데 헬기로 한 명씩 구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됐는데 보시면 안에 있는 그 승객들이 굉장히 차분하게 대처를 하고 예. 있어요. 다 구명조끼를 입고 저때 이제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영상을 보시면 다 이제 기울어지니까 배가 기울어지니까 저렇게 물건들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상황인데 저런 상황에서도 승객들이 굉장히 차분하게 다 구명조끼를 입고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아 그래도 저렇게 한 명씩 구조해서 언제 다 구조하나 했었는데 다행히 엔진 4개 중에 고장이 다 거의 다 났었는데 다행히 이 고장난 엔진들이 다 수리가 돼서 이 배를 통째로 옮겨서 이제 무트로 와서 구조를 했다고 하니까요. 천만다행입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저 내부 영상 공개된 거 보면서 박정아 대변인, 그 우리 영화 타이타닉에 보면 물이 막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물이 막 들어오고 막 가구들이 한쪽으로 휩싸이고 사람들로 휩쓸리고 결국에는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두 동강이 난 정말 끔찍한 영상을 보면서 야, 이거 빨리 구조해야 되는데 걱정했는데 오늘 새벽에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다행히 박소영 기자 취재했던 것처럼 엔진이 수리가 돼가지고 노르웨이 항구 몰대에 안전하게 입항했다. 그러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어젯밤만 해도 되게 걱정을 했는데요. 다 안전하게 갔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바람이 불음에도 불구하고 노약자 중심으로 해서 헬기도 뜨면서 구조를 또 많이 했고요. 하여튼 그 잘 구조가 된 것 같아요. 다행이라 생각이 드니까 저 오늘 아침 화면 보면서 옛날 우리 저 감동스러웠던 타이타닉의 여러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결과가 잘 마무리돼서 아무튼 좋은 소식이 온 것 같고요. 그 옛날에 봤던 타이타닉 몇 장면들이 오늘 아침에 주마등처럼 싹 스쳐 지나가네요.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다음 하플 주인공도 만나보시죠. 소리에도 상표권이 부여되는데 일명 소리상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시자금 그리고 지포 라이터를 열 때는 딸깍 소리 나는 그 소리 대표적인데요.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이제 돈 되는 소리상표 사수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소리상표는 소리만 듣고도 특정 상품이나 사람이 떠오르는 브랜드의 고유성을 인정받아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데요. 최근 소리상표 사수에 나선 소리는 바로 이겁니다. 카톡와숑. 매일 하루가 멀다 하고 스마트폰에서 울리는 이 소리 과연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그나저나 이 소리 상표라는 게 얼마나 돈이 되느냐 보니 세계적인 링 아나운서 마이클 버프의 경우 그가 경기 시작을 알리는 멘트인 Let's Get Ready to Rumble 이게 1992년 소리 상표에 등록해서 25년간 약 4,500억 원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야, 뭐 그 가치가 실로 천문학적입니다. 들으면 딱 떠오르는 소리 상표들이 있다는데 과연 어떤 소리들이 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 소리도 들으면 딱 아시죠? 그리고 자, 요것도 지금 소리 상표로 인정을 받는다고 해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진짜 장수돌 침대는 별이 5개입니다. 별이 5개. 변화문반에서 별 5개 저거는 아무도 따라서 안 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소리 상표다. 이게 벌어들이는 돈이 엄청나네요. 그렇죠. 점차 우리나라도 이제 지식재산권이라고 하죠. 그 산업이 발달하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그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많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자신들의 이제 인기 있던 코미디어 같은 거를 이제 많이 등록을 하고 있거든요. 희극인들 같은 경우는 물론 돈도 목적이긴 하지만 희극인들의 창작물을 이렇게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그런 측면에서 또 많이 등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 자체가 우리 사람이 그만큼 발달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또 아직 지식재산권에 대한 개념을 미흡한 중국에서는 또 워낙 지식재산권 침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쪽에서 많이 보호가 좀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소영 기자, 소리 상표권 이거 말고 더 많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희극인들이 소리 상표 많이 등록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 개그맨들이 자신들이 이렇게 개그어를 만들어도 유행어를 만들어도 보호받지 못한다 이런 지적이 좀 많았는데 이 소리 상표를 통해서 저작권을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요? 지금 4가지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컬투 유명한 그룹이죠. 그 컬투에서 그런 개그 했었죠.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리고 생뚱맞죠, 이거. 이거 다 소리 상표로 등록이 돼 있어요. 인정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생뚱맞죠가? 네, 그렇습니다. 이거 상업적으로 이용하시면 돈 내야 됩니다. 예. 그것뿐만 아니고, 김대희 씨, 개그맨 김대희 씨의 밥 먹자. 밥 먹자. 네, 그거와 그리고 김준호 씨가 했던 케어의 주장남, 이런 개그, 이런 것들 다 이게 4가지가 지금 상표권이 등록돼 있고요. 또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소리 상표뿐만 아니라 이 냄새 상표도 있습니다. 냄새도요? 네, 독특한 냄새 같은 경우에 이 냄새를 창조를 하고 창의를 하면 이 냄새 상표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참에 돌직구도 잠깐만요 이거랑 아르다 박선생 시그니처 이런 것도 한번 소리 상표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따라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봤자 돈이 안 될 것 같아요. 3번째 하풀이었습니다. 이번에 4번째 하풀 주인공도 바로 만나보시죠. 4.3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남 창원 성산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의 이례적인 여야 후보 단일화가 이 선거 전의 최대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단일 후보를 선출하게 되는데 집권 여당과 야당 후보가 단일화를 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당에서는 이거 해괴한 단일화다라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양당의 지도부의 지지 호소 발언 저희가 취재해봤는데 들어보시죠. 이틀간 단일화 여론조사가 진행됩니다. 권민호 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 이곳 창원에서 오랫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들을 충분히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 한편 4.3 보궐선거를 대하는 여야 대표들의 너무 다른 행보 역시 화제입니다. 이같이 뜨거운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창원 성산에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오늘 2박 3일간의 베트남으로 떠났어요. 반면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발이 닳도록 지역을 뛰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두고 같은 선거를 치르는 게 맞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는데 민주당이 당선 가능성이 낮은 창원 성산을 사실상 정의당에 양보하는 것이다 라는 정의당 밀어주기다 라는 분석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남으로 내려가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발언도 저희들이 취재를 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야합하지 않고는 독자적으로 선거도 못 치르는 정당이 대한민국 집권 여당이라는 그런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게 사실은 선거 앞서서 정치 공학으로 너랑 나랑 단일화 이런 건 많이 했었는데 집권 여당과 야당 후보가 단일화하는 경우는 사실은 저도 못 봤던 것 같아요. 창원 선상은 노회찬 전 의원이 안타깝게 죽고 난 다음에 치러지는 보궐선거 지역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의당의 여영국 후보가 결국은 조금 더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마무리 전에 후보 단일화가 성사가 된 것 같고 그렇게 치러지는 선거에서 과연 한국당의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해외로 출국하는 모습을 봤는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4.3 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 날 조간신문에 굉장히 어떻게 실게 될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통영고성 같은 지역도 지금 민주당이 열세 지역이고 만약 창원 성산에서도 단일화해서 정의당에게 밀리게 되는 상황이 연출하게 된다면 두 곳의 보궐선거에서 한 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동안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로 한 번도 선거에서 패해본 적이 없는 더불어민주당이 보궐선거에서 전패를 기록하게 된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당대표 취임 후에 처음 치르게 되는 선거에서 통영고성에 대한 승리와 더불어 창원 성산까지 두 곳을 만약에 거머쥐게 됐을 경우는 황교안 체제에 훨씬 더 큰 힘이 실리게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4.3 보궐선거가 단 2석에 불과하지만 그 결과가 여의도 정치권에 미칠 파장은 꽤나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창원 성산의 당선 가능성, 그러니까 워낙 정의당 후보가 강했던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후보를 낸다면 이길 수 있을까라는 것에 의심을 품은 것 같고 만약에 민주당이 후보를 낸다면 박정화 대변인 정의당과 민주당이 이른바 진보 지지표를 갉아먹는 상황에서 한국당이 그 사이를 뚫고 가는 거 아니냐 이거를 막기 위해서 정의당을 밀어주는 건 아니냐. 결국에는 그런 셈인 거죠. 그리고 최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선거제 관련해서 패스트트릭이니 이런저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 민주당과 정의당의 이 공조가 결국에는 선거 공조까지 나왔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야합이다, 후보도 내지 못하는 집권 여당이 뭐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요. 김병민 박사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번 선거가 두 군데밖에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게 1승 1패 결과가 나오느냐, 혹은 양쪽으로 몰려서 2승 2패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내년 총선에 대한 바로미터 그리고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그 민심
입안 정도 이런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두 군데의 중요한 선거라고 보여져요. 특히나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하면서 그 민주당은 굉장히 동진을 많이 했잖아요. 이게 특히나 이 경남 지역에서 많은 그 의석과 표를 얻었는데요. 이번에는 과연 국민들이 어느 당에 마음이 좀 더 가 있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고 이 결과에 따라서 내년 총선 바로미터의 결과를 좀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가지 앞을 주인공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 네, 오늘 힐링 뉴스의 주인공은요. 1950년 8월 19일 당시 24살의 나이의 여성입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플로르 장피에르라는 벨기에 여성인데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벨기에 20대 여성이 내가 한국전에 참전하겠다, 의무병으로 나가겠다라면서 정말로 구구절절히 저를 전장에 나가게 해달라라는 손편지가 69년 만에 발견이 돼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장피에르 24살의 여성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전 파병 담당자에게 한국 전쟁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제가 비공식 징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드리고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벨기에는 작은 나라지만 항상 힘을 보탤 준비가 되어 있고 결코 뒷짐을 지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저도 우리나라에서 파견되는 이들과 함께 가서 헌신할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지원 자격이 보잘것없지만 받아주신다면 정말 기쁠 것이라면서 저는 구급조치 과정을 수료했고 열심히 배워서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자신감을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야, 이 주 벨기에 유럽연합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전쟁이 나면 보통 전쟁을 피할 길을 찾는 게 보통인데 여성의 몸으로 더군다나 머나먼 타국에서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우리 한국인들을 돕겠다고 나선 마음에 무척 감동을 받았다라고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녀의 한국전 참전 여부가 성사됐는지 여부는 현재 확인 중이라고 해요. 저도 너무나도 궁금한데 이거 확인이 되면 그 여부까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쟁 마치고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가셨는지 여부도 좀 빨리 알려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전을 치르기 위해서 정말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했다는 사실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모든 분들을 위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내일 아침 9시 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